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달빛이 어스름한 관아 창고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잣도 동생의 새첩이 나무꾼과 흩들어진 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졸라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미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보다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한양 근교 양근 고을에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젊은 나무꾼이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복술이라 불렀지요. 20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된 그였지만 늘 밝은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복술이는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꺼끌꺼끌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지요. 어머님, 오늘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요.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는 복술이의 눈가에는 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훔치고 지게를 짊어졌지요. 또 새벽부터 부지런하구나.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두부장수 할머니가 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님, 오늘도 두부가 많이 팔리시길 바랍니다요. 그려. 내 덕에 날마다 기분 좋게 장사를 시작한다. 그여. 복술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지게가,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지요. 달빛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산길을 오르며 복술이는 작은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패는 복술이의 도끼질은 그 누구보다도 힘이 셌습니다. 한 번의 도끼질에 굵은 나무도 산산조각이 났지요. 허허, 이 정도면 오늘도 충분하겠구나. 해가 떠오를 무렵 복술이의 지게에는 이미 산더미처럼 땔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꾼들은 겨우 반 지게도 채우지 못했을 시각이었지요. 복술아, 오늘도 역시 내가 제일 많이 했구나. 아니옵니다. 도끼님이 잘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다른 나무꾼들이 감탄하며 말을 걸어도 복술이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땀을 닦을 뿐이었지요. 관아로 향하는 길, 복술이의 지게는 다른 이들의 2배는 되었는데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가벼웠답니다. 복술이가 왔구나. 어서 오너라. 관아 문지기 김선달은 늘 복술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른 나무꾼들은 문지기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늘 곤란을 겪었지만 복술이만큼은 달랐지요. 김선달님, 오늘도 건강하시어 좋사옵니다. 내 밝은 웃음을 보니 나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구나 그려.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중대행수 최 씨가 복술이를 발견하고는 얼른 다가왔지요. 아이고, 복술이 왔는가? 사또께서 아침부터 내 땔감을 기다리고 계시다. 아이고, 급한 일이 있으셨나이까? 그려, 오늘 큰 손님이 오신다 하여 부엌에 땔감이 부족하단다. 복술이는 서둘러 땔감을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기에 모두가 안심하고 일을 맡겼지요. 복술아. 갑자기 사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술이는 얼른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지요. 사또 나리께서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내가 불렀다.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사또는 복술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구릿빛 피부의 단단한 체격, 그리고 맑은 눈빛까지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지요. 요즘 자네 어머님 병세는 어떠신가? 덕분에 조금씩 차도가 있사옵니다. 내가 의원을 한번 보내주마. 자네 효심이 지극하니 어머님께서 어서 쾌차하셔야지. 아이고, 사또님 과분하신 말씀을. 이처럼 사또는 복술이를 각별히 아꼈는데 자식이 없는 사또에게 복술이는 마치 친자식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나날이 곧 매우 특별한 사건들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는 걸.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복술이는 관아 부엌에 땔감을 날랐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라 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어머, 복술이 왔느냐?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큰댁마님이 처마 밑에 서 계셨지요. 예, 마님, 오늘도 땔감을 가져왔사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찌 그리 땀을 흘리고 있느냐? 큰댁마님은 평소와 달리 저고리 깃을 살짝 늦춰 입고 계셨는데 하얀 속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것이 보는 이의 마음을 달싹이게 했지요. 저는 괜찮사옵니다. 복술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더운데 시원한 화채라도 한 사발 마시고 가거라. 아니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사와. 에구,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거라. 나라고 젊은 사내를
해코지 할 리야 있겠느냐? 마님의 말씀에 복수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자,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내 손수 화채를 떠먹여 주마. 마님은 화채 그릇을 들고 복수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저고리 사이로 하얀 찐빵 같은 것이 살짝 드러났다가 가려졌지요. 마님, 소인은 그만 가보겠사옵니다. 아이고, 겁도 많구나. 내 창구로라서 편히 앉아 마시자꾸나. 마님은 복수리의 소매를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달콤한 향내가 풍겼지요. 저기 마님, 왜 그리 떨고 있느냐? 내가 무서운 게냐? 마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향내가 복수리의 코끝에 스쳤지요. 소인은 그만 가보겠사옵니다. 복수리는 냅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는데 마음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에휴, 덩치는 저렇게 튼실한데 저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큰댁 마님은 복수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숨어 있었지요. 한편 복수리는 부엌 뒤편에 숨어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아직도 쿵쾅거렸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복수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수리는 큰댁 마님과의 일을 잊으려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게? 복수리? 별당 마당에서 누군가가 복수리를 불렀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엔 작은댁 마님이었지요.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내가 불렀다네. 별당 뒤뜰에 땔감이 떨어졌는데 좀 채워주면 좋겠구먼. 복수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큰댁 마님 일이 있은 후로 부인네들을 대하기가 영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잠시 후 복수리가 땔감을 치고 별당 뒤뜰로 향하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복수리 왔느냐? 작은댁 마님은 마침 목욕을 마친 듯 했는데 흰 저고리가 물에 젖어 속살이 비치는 데다 긴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복수리가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 하지만 작은댁 마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지요. 에구, 뭘 그리 놀라시나? 더운 날씨에 목욕하는 게 이상한가? 그게 아니라. 여기 땔감은 저쪽 곳간에 쌓아두시게. 내가 안내하리다. 작은댁 마님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젖은 치마가 달라붙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저기 마님. 왜 그리 떨고 있나? 내 엉덩이에 뭐가 묻었드냐? 작은댁 마님의 말에 복수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날 이후로 작은댁 마님은 매일 같은 시각에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하필 복수리가 땔감을 나르는 시각에 맞추어서 말이지요. 아이고, 복수리 왔느냐? 마님 목욕하시는데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에구, 봐도 괜찮다니까 그러네. 어여, 이리 와서 등 좀 밀어주게나. 작은댁 마님의 말에 복수리는 마님 등 뒤로 가려다 순간 마당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냉큼 자리를 피해버렸지요. 복수리는 이제 땔감을 나르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큰댁도 작은댁도 자꾸만 그를 시험에 들게 하였지요. 더군다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라, 급한 일이 있으니 어서 별당으로 오거라. 한밤중에 작은댁 마님이 하녀를 보내 복수리를 불렀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이옵니까? 밤에 쥐가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좀 잡아주면 좋겠다고 하시는구나. 복수리는 난감했습니다. 가지 않자니 실례요. 가자니 위험한 것 같고.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복수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댁 마님도 작은댁 마님도 틈만 나면 낮이고 밤이고 불러들였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이 복수리가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병석의 어머님께 투정하듯 말씀드려도 복수리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더 큰 파도가 복수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리가 땔감을 나르고 있는데 큰댁 마님이 다가왔지요. 복수라, 이것 받아두려무나. 큰댁 마님은 몰래 은전 5냥이 든 주머니를 복수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는 못 받사옵니다. 에구,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거라. 어머님 약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두려무나. 그런데 그날 저녁 이번에는 작은댁 마님이 복수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봐라, 복수리. 이건 내가 장에서 사온 보신용 녹용이니라. 요즘 일이 많아 피곤할 텐데
다려 먹어보거라. 먹고 나서 한 시즌 후에 날 찾아오면 되느니라.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두 분의 마님께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선물 공세를 퍼부었지요. 이 비단은 내가 직접 고른 것이니 어머님께 드리면 좋겠구나. 이가 만든 무명 겹바지와 새 미투리는 한양장에서 구해온 것이니라. 매일 산에 오르내리느라 옷도 신발도 낡았을 테지. 두 마님은 서로의 선물 경쟁을 모르는 척했지만 실은 하인들을 통해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복수리가 오늘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드렸는지 잘 살피고 왔느냐? 예, 마님. 오늘은 큰댁 마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다고 하옵니다. 뭐라? 어서 가서 저녁에는 반드시 우리 별당으로 먼저 오게 하여라. 하인들은 이제 복수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두 마님의 귀에 들어갔지요. 복수리가 오늘 아침 일찍 산에 갔다지? 저녁에는 어느 쪽 문으로 들어왔다더냐? 밤에는 왜 월담을 했다는 것이냐? 복수리는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쪽 문으로 들어가면 다른 쪽이 서운해하고 이쪽을 피하면 저쪽이 삐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하루는 복수리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큰댁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여봐라, 복수리. 큰마님께서 급히 찾으시니 어서 가보게. 그런데 바로 그때 작은댁 하인도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수리, 우리 마님께서도 그한 일이 있다 하시니 어서 별당으로 가보시게. 복수리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두 마님들 극성에 환장하겠구나. 결국 복수리는 도망치듯 관아를 빠져나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숨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지요. 하늘이시여, 이 복수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이리 저를 튼튼하게 만드셨사옵니까? 바로 그때 관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려 하고 있었으니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요. 여봐라, 사또 나리의 동생 자제분께서 오신다. 관아 문지기의 큰 소리에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복수리도 땔감을 내려놓고 급히 마당 한켠으로 물러섰지요. 아이고, 작은 나리께서 오시는구나. 큰댁 마님과 작은댁 마님도 급히 나와 마당에 도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그럭 화려한 가마가 관아 대문을 들어섰는데 가마 옆으로는 사또의 동생이 말을 타고 들어왔지요. 형님, 아우가 왔소이다. 오냐 잘 왔다. 사또가 반갑게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복수리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자, 이제 가마에서 내려라. 사또 동생의 말에 가마에 발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단풍잎들이 훌훌 날아올랐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이 가마에서 내렸지요. 복수리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단풍잎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마치 꿈결 같았기 때문이지요. 이워라, 어서 형님께 인사드려라. 소녀, 사또 어른께 인사 올립니다. 2월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 같았는데 그녀가 고개 숙여 절하는 모습은 마치 피어나는 해당어와도 같았지요. 어서 오너라. 노상이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 쉬거라. 사또의 말에 2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수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까만 눈동자의 긴 속눈썹, 배곡같이 하얀 피부. 하지만 그보다도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녀의 기품이었습니다. 큰댁 마님의 유염함도 작은댁 마님의 대담함도 아닌 마치 달빛처럼 고고하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이었지요. 아씨, 이쪽으로 오시지요. 하인들이 2월을 안내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2월의 연보라빛 치마가 살짝 날리며 그녀의 발걸음이 드러났지요. 마치 연꽃 위를 걷는 듯한 그 걸음걸이. 복수리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복수리. 예, 부르셨습니까? 새로 오신 소저의 짐을 방으로 옮겨다 드리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복수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2월의 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단풍잎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2월은 다른 마님들과는 달랐습니다. 복수리를 보는 눈빛에는 어떤 유혹도 은근한 기색도 없었지요. 그날 밤 복수리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지요. 2월이 온 후로 복수리의 하루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산에 오르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지요. 어머님, 오늘따라 산에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아이고, 요즘 우리 아들이 왜 이리 싱글벙글하는고? 복수리는 매일 산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곱게 핀 들꽃을, 때로는 달콤한 산딸기를. 2월 소저께서 혹시 이런 것을 좋아하실까? 어느 날 아침, 복수리는 조심스레 2월의 처소 앞에 들꽃 한 송이를 놓고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이 들꽃 한 송이로 아침부터 기분 좋으시길 바라옵니다. 다음 날은 잘 익은 산딸기를 작은 나뭇잎에 담아 놓았지요. 이 달콤한 맛처럼 소저의 하루도 달콤하시길 바라옵니다. 하지만 2월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놓고 가는 것이오? 그저 지나가는 새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가 이렇게 정성스레 나무짚을 접어 산딸기를 담아놓고 간단 말이오? 2월의 눈빛이 차가웠지만 그 모습마저도 복수리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큰 댁마님이 부르면 어머님 병구하니 바쁩니다 하고, 작은 댁마님이 찾으면 산에 가야 합니다 하며 피하던 복수리였지만 2월 소저의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섰답니다. 2월 소저의 방에 땔감이 부족하다 하여 가져왔사옵니다. 2월 소저의 처마 끝에 고드름이 위험해 보여 치우러 왔사옵니다. 2월 소저의 마루가 삐걱거린다 하여 고치러 왔사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2월의 처소 근처를 맴돌았지요. 복수리, 이리 와보거라. 어느 날 2월이 복수리를 불렀습니다. 소저께서 부르셨사옵니까? 내 방 앞에 자꾸 이상한 것들을 놓고 가는 자가 있다는데 혹시 그대가 아니오? 그것이 누가 그랬을까요? 아씨. 앞으로 그만두시오. 나는 그대와 같은 사람과는 인연이 될 수 없소. 2월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소저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당연하옵니다만 이 마음만은 거두지 못하겠나이다. 어찌하여 봄바람이 불어 꽃이 피고 가을 하늘에 달이 뜨는 것이 어찌 이유가 있사오리까? 소저를 뵙고 이 가슴이 뛰는 것도 그러옵니다. 복수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2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2월 아씨도 그동안 사또댁에 머물며 봐온 복수리의 순수한 모습에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그만 가보시오. 2월의 차가운 말에도 복수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마치 겨울 찬바람에 더욱 단단해지는 고드름처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2월의 진짜 정체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말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리는 늦은 밤까지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관아 뒤뜰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쉿.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가 보였는데 2월 아씨였지요. 소저께서 이 밤중에 어인일이시옵니까? 너가 말하던 그 꽃 말이다. 정령산 위에서 피었다 하느냐? 2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깜짝 놀랐지요. 그렇사옵니다. 저 산 제일 높은 곳에 피어있는 밤꽃입니다. 그 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2월의 눈빛이 달빛에 반짝이자 복수리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혹시 소저께서 이상한 생각일랑 말거라. 그냥 밤꽃이 궁금할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괜히 오해하지 말거라. 2월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밤 달이 뜨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 꽃을 보여다오. 말을 마친 2월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는데 복수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달빛만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밤 복수리는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가장 고운 밤꽃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이 꽃은 너무 시들었고 저 꽃은 너무 작고. 마침내 달이 떴을 때 복수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2월 아씨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 꽃을 가져왔느냐? 이것이 그 밤꽃이옵니다. 하얗게 핀 밤꽃을 건네자 2월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달빛을 담은 듯하구나. 소저의 모습과 꼭 닮았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는 밤바람에 2월의 속옷끈이 살짝 풀어졌지요. 달빛에 비친 하얀 목덜미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복수리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 모습이 눈에 담겨버렸지요. 2월은 황급히 속옷을 여몄지만 그녀의 귓가가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달빛에도 보였지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부주의했으니 괜찮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빠질 뿐. 복수라. 2월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리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리자 2월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지요. 복수라. 처음으로 2월의 목소리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내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거기! 갑자기 관아 술라군의 소리가 들리자 어서 가거라.
들키면 안 된다. 2월은 급히 복수리의 등을 밀어냈는데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담장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때로는 꽃 이야기를, 때로는 달빛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2월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는데 달빛처럼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있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달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지요. 복수리는 2월을 기다리다 지쳐 관아 뒤뜰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리 오거라. 사또의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이어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지요. 순간 복수리는 깜짝 놀라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또의 서재에서 은은한 촛불이 보였지요. 오라버님, 부르셨사옵니까? 2월의 목소리.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조였습니다. 그래. 조정에서 온 서찰은 잘 숨겼느냐? 네. 아무도 모를 곳에 보관해 두었사옵니다. 복수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정이라니. 암행어사님의 신복으로서 이렇게 첩의 신분을 가장하고 들어온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고생이 많구나. 복수리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2월 아씨가 암행어사의 신복이라니. 고을 아전들의 비리 증거도 상당히 모았사옵니다. 하지만 2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오라버니, 사실은 복술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이상하옵니다. 복수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 그 성실한 나무꾼 말이냐? 그는 정말 순박한 사람이니라. 바로 그것이 더욱 가슴 아프옵니다. 오라버님, 그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너무 흔들고 있사옵니다. 저 또한 그를 마음에 두었으나 제가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프옵니다. 2월아. 밤마다 저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이제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옵니다. 복수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지요. 산속 깊은 곳, 복수리는 나무에 기대 앉아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손을 들어보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고 땔감을 나르느라 까맣게 탄 팔뚝. 2월 소전은 아니 이제는 날이라 불러야 하나? 복수리는 쓰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주제넘은 짓을 한 것인지 깨달았지요. 감히 내가 조정의 관리를 사모하다니. 밤꽃 한 송이를 꺾어들었습니다. 2월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밤꽃이었지요. 소인은 진정 어리석었나 봅니다. 나무꾼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이고 당신을 사랑한 것이 죄라면 죄이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달빛은 그의 눈물을 비추었고 반짝이는 물방울은 마치 떨어지는 별처럼 보였지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리 차갑게 대하셨는지. 복수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요. 당신의 세상과 제 세상은 달과 땅처럼 멀었사옵니다. 그날 밤 복수리의 울음소리는 깊은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요. 여보게, 복수리. 큰댁 마님이 복수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수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땔감만 쌓았지요. 아이고, 요즘 들어 왜 이리 쌀쌀맞은가? 전에는 그리 다정하더니. 소인은 그저 맡은 일이나 하는 천한 나무꾼일 뿐이옵니다. 복수리의 차가운 대답에 큰댁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때 작은댁 마님이 다가왔습니다. 큰마님, 이놈이 요즘 사또 동생의 첩과 눈이 맞았다는 소문 들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이리 냉대하는 것이었구려. 두 마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찾은 것이지요. 그날 저녁, 사또의 저녁상에는 큰댁과 작은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큰일이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그 복술이란 자가 감히 사또 동생의 첩을 넘보고 있다고 하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분노가 아닌 연기였지요. 무엇이? 그놈이 감히! 사또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지요. 당장 그놈을 잡아들이고 2월에 처소도 들여보아라! 사또의 명령에 관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두 마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또가 명령을 내리기 전 슬며시 시동을 보내어 2월에게 정가를 넣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가씨, 사또 어른께서 전하신 서찰입니다. 2월은 급히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크게 호통을 칠 것이니 놀라지 말 거라. 너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2월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2월의 처소를 뒤져라. 관아 술라군들이 달려왔지만 2월은 이미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였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라군들의 보고에 두마님은 어리둥절했는데 분명 여기 수상한 서찰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며칠 후 2월은 자신의 처소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이제 곧 모든 일이 마무리될 텐데. 그때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2월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복수리가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값을 더 벌기 위해 밤늦도록 땔감을 패는 것이었지요. 어머님, 이제 곧 나을 것입니다. 복수리의 중얼거림이 2월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의 등은 땀에 젖어 달빛에 반짝였지요. 2월은 복수리를 지켜보다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두마님이 모함했을 때도 복수리는 2월의 정체를 발설하지 않았지요.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다음 날 밤 2월은 우연히 동산에서 홀로 있는 복수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2월 아씨, 이제는 떠나야겠지요. 아씨의 세상과 제 세상은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복수리의 말에 2월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는데 지금까지 단단히 쌓아두었던 마음의 벽이 모두 허물어진 것이지요. 이제 알겠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월은 달빛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복수리를 향해 걸어갔지요. 복수라, 나와 함께 도망가자. 복수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나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하지만 소적개는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임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어. 너의 그 순수한 사랑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 2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나와 함께 먼 곳으로 함께 가자. 복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씨,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왜 그러느냐? 소적께서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셔야 할 분이시니 복수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꿈과 뜻을 제가 막을 수는 없사옵니다. 부디 아씨의 길을 끝까지 가시옵소서. 달빛이 두 사람 사이로 내리자 2월의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복수라. 복수리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소저의 뜻을 이루시길 바라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세월이 흘러 2월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양반가의 규수로 돌아가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데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의 송사를 도와 많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늘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고 하지요. 한편 복수리는 다른 고을로 떠나 그곳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달이 뜰 때면 언제나 정든 고을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했지만 더 큰 뜻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어두었던 것이지요. 옛말에 각골난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뼈에 새길 만큼 잊기 어려운 일이란 뜻이지요. 복수리와 2월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헤어짐을 선택했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가슴 한켠에 남아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다고 합니다. 때로는 신분의 벽이 사랑보다 높을 수 있지만 그 벽이 높을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지요. 이 트기도 전 안개 자욱한 감자밭에서 으랴차 으랴차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감자들 징하게 안 나오네. 하며 투덜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에서 제일 힘 좋기로 소문난 덕팔이었답니다. 어이, 덕팔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만. 지나가던 할멈이 말을 건넸지요. 아이고, 할멈. 감자가 땅속 깊이 숨었는지 통 안 나와요. 하며 덕팔이는 시원하게 웃었답니다. 아따, 네 힘으로도 감자가 안 나온다고? 세상에나. 할멈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못하지라. 이놈의 감자 내 힘으로 꼭 캐고 말 테요. 하며 덕팔이는 다시 쇠스랑을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릴 듯 말 듯한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살려주세요. 덕팔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른 뛰어가서 보니 마치 이상한 것에 취한 듯한 여인이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은 채
가슴을 부여잡고 허벅지를 베베꼬며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났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답니다. 어이쿠, 웬 떡이 굴러왔다? 덕파리는 놀란 눈으로 쓰러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하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듯했지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만. 덕파리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아이고, 쬐끔한 것이 겁나 무겁네.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에 도착한 덕파리는 헌 이불을 깔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이런 꼴로 다니면 남정네들한테 잡혀먹기 딱 좋지. 하며 찢어진 옷을 대충이나마 꿰매주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인이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더니 벌떡 일어났답니다. 네 이놈 누구냐? 날카로운 눈빛으로 덕파리를 노려보았지요. 나는 덕파리, 이 동네 힘 제일 센 바보 장사여. 덕파리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에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덕파리와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이 여인의 정체가 도적대를 이끄는 여두목 해령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덕파리의 초가집에서는 구수한 죽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시상해. 저렇게 삐쩍 말라가 어디다 쓰겠노. 덕파리는 아궁이 앞에서 죽을 끓이며 해령의 가녀린 몸매를 흘끔거렸답니다. 쬐끔한 게 뼈만 앙상해 서리. 내 살뜰히 챙겨야겠소. 해령은 덕파리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저고리 깃을 살짝 여미며 말했지요. 푸아! 아니, 이중맛이 왜 이러냐? 해령이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도적 두목일 때는 밥상 하나에도 산해진미가 가득했는데 해령은 잠시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자신을 받들었고 강원도 전역을 호령하던 여장부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해령은 문득 덕파리의 순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서툰 정성이 담긴 죽 한 그릇이 예전에 화려했던 밥상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아이고매, 맛이 없소? 내가 처음 끓여보는디. 덕파리가 긁적이며 멋쩍어 했는데 그의 떡 벌어진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해령의 눈길이 살짝 머물렀답니다. 죽에 감자 덩어리가 이렇게 크면 어찌 먹나? 아주 돌덩이 같구만. 해령이 투덜거리면서도 웃음이 가시질 않았지요. 그 순간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은은히 비치자 덕파리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그래도 이 바보가 정성껏 끓였는디 한 숟가락만 더. 덕파리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바라보았고 그 순수한 눈빛에 해령은 마음이 약해졌지요. 아이고, 알았어. 해령은 한술 한술 비우면서 슬쩍 덕파리의 단단한 팔뚝을 눈여겨보았답니다. 어여, 잘 묵는구만. 내 손맛이 그래도 괜찮은갑소? 그런데 어쩌다 그런 꼴을 당했소? 해령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나는 그저 장사꾼 딸인디. 나쁜 놈들한테 쫓기다가 그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바보 덕파리는 무심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답니다. 아따, 참말로? 아가씨가 그런 고생을. 바보같이 순진한 덕파리의 따스한 손길에 해령의 심장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지만 이내 진정시켰지요. 아가씨, 이제 몸도 좀 나았으니께 나랑 같이 밭을 좀 거들어볼란가? 덕파리의 제안에 해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순박한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아이고, 시상해. 안 되겠소. 비실비실 힘도 없고 이리 예쁜 아가씨가 흙 묻히면 어쩌겠소? 덕파리는 투박한 손으로 해령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살짝 부딪혔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말살이는 꽤나 정겨웠지요. 이랴! 영차! 덕파리는 마을 어귀에서 무거운 짐꾸러미를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아이고, 덕파리 너같이 힘센 사내가 있어. 우리 마을이 살만하구먼. 인물도 좋고 힘도 장사고. 허이구, 덕파리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요. 어메, 덕파리가 전에는 다리 부러진 송신의 소를 업어다 준 일도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지. 작년 가뭄에 우물이 말랐을 때 저 바보 덕파리가 혼자서 사흘 밤낮을 파더니 결국 샘을 찾아냈잖아. 힘도 장사지만 마음은 아기처럼 순하다니까. 그러게 말이여. 어릴 적엔 마을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늘 웃기만 하더니 누가 어려운 일 있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덕파리였지. 장터 할멈들이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해령은 그런 덕파리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허나 아깝지라. 덕파리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어도 양반가의 대릴 사위로도 갈 수 있을 텐데. 할멈들이 아쉬운 듯 혀를 찼답니다. 혜령은 그런 덕파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리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귀하지 않은가. 아가씨, 이것 좀 보쇼. 덕파리가 갑자기 커다란 수박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걸 어디서 갖고 왔어? 혜령이 놀라 물었지요. 허허, 장터 할배가 주신 거요. 내가 짐을 날라줬더니 갖고 가서 먹으라고 했지비. 덕파리는 많이 먹는다고 젤로 큰 걸 줬소. 덕파리의 해맑은 웃음에 혜령의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달빛 아래 마을 뒷산에서 수박을 먹던 덕파리가 불쑥 말을 꺼냈는데 나는 혜령이가 참말로 좋다. 뭐라고? 혜령은 당황해 수박씨를 뱉었지요. 혜령이 웃는 모습이 꼭 달님처럼 고와서 가슴이 자꾸 쿵쾅거린단께. 혜령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덕파리를 보며 나 같은 도적 두목이 이리 맑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될까? 하고 망설였지요. 나는 안 돼. 혜령이 고개를 돌렸지만 덕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덕파리는 그래도 괜찮다. 덕파리는 평생 혜령이만 보고 살 테니께. 그 순간 혜령의 가슴 한켠이 시큰하게 저려왔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마을 주막에서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갔지요. 아이고, 듣자하니 도적대가 통째로 몰살당했다는디. 주모가 소곤거리며 말했답니다. 아니, 그게 아니란께. 도적대 두목이 사라진 뒤로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만. 술꾼이 한 말에 혜령의 귀가 쫑긋섰지요. 그라제? 듣자하니 그 도적대 두목이 여자라던디. 그러고 보니 그 여두목이 이끌던 도적대는 다른 도적패하고는 달랐다 하더만. 그려. 가난한 백성들 곡식은 손도 안 대고 양반네 지고 가는 쌀자루만 노렸다지 뭔가. 듣자하니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혈혈단신이었는데. 그 말이 맞아.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마을엔 꼭 쌀자루가 하나씩 굴러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었지. 그래서 백성들은 혜령이 도적대를 의적이라 불렀다 하더라. 주모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답니다. 혜령은 옛 기억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었지요. 의적이라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여도적 두목의 부하들 중에는 인근 마을의 도적대 두목인 백호파에게 잡혀가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 카던데 여두목은 그 사실을 알란가 몰라. 혜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답니다. 이런 제기랄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이쁜이 혜령아, 여기 있었네? 오늘은 내가 만난 거 사줄 수 있다. 덕파리가 감자 한 배미를 다 팔았다요. 혜령은 덕파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요. 덕파라, 나 이제 덕파리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덕파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답니다. 아니, 우리 혜령이가 덕파리만 놔두고 혼자 어디를 간단 말이오? 덕파리가 허둥지둥 혜령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령은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미안하다. 그럼 덕파리도 같이 갈 거다. 덕파리 힘이 얼마나 세다고. 안 돼. 위험해. 넌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혜령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그때였습니다. 혜령 두목, 여기 있었소? 주막 밖에서 칼을 찬 사내가 불쑥 나타나 혜령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차. 혜령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두목 큰일 났습니다. 옆마을 산적놈들이 기습을 해서 우리 부하들을. 사내의 말에 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덕파라 미안하다. 혜령은 덕파리의 순박한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렸지요. 내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 혜령이는 못 간다. 덕파리는 힘이 세다. 덕파리가 혜령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혜령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잊어. 그렇게 혜령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간 깊은 산속 도적대 소굴에는 백호 도적패의 두목이 혜령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혜령의 도적대와 영역 다툼을 하던 자였지요. 흐흐흐, 드디어 왔구나. 혜령아. 백호 두목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부하들을 어찌했소? 혜령이 이를 악물며 물었지요. 부하들. 아, 저기 있지. 백호 두목이 손짓하자 동굴 깊숙한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렇게 왔으니 내 부하들은 이제 풀어주시오. 조건이 하나 있다. 내년이 내 여자가 되면 모두 살려주마. 백호 두목의 기름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혜령은 창백한 얼굴로 주먹을 움켜쥐었지요.
좋소. 하지만 먼저 부하들을 풀어주시오. 백호 두목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 전에 먼저 내 몸부터 보여주는 게 순서겠지. 이리 와. 그의 거친 손이 해령의 팔을 잡아챘지요. 이런. 해령이 몸을 빼내려 했지만 백호 두목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해령의 저고리를 더듬기 시작했고 하얀 살결이 드러났지요. 이런 기가 막힌 몸매를 숨기고 있었다니. 백호 두목의 뜨거운 숨결이 해령의 목덜미를 적시자 해령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백호 두목의 거친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쾅! 동굴 입구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고 이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답니다. 해령각시야, 내가 왔다. 바보 덕파리가 왔다. 덕파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불길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 마치 천하무적 장사처럼 보였답니다. 아니, 이 감자처럼 생긴 놈은 누구냐? 백호 두목이 소리치며 해령을 밀쳐냈습니다. 이런 나쁜 놈, 우리 해령이한테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여? 이놈 오늘 뒤진 줄 알아? 덕파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평소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고작 산골에서 감자나 캐던 놈이. 백호 두목이 비웃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덕파리의 주먹이 백호 두목의 턱을 강타했지요. 아이고, 이놈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만. 이놈들아! 당장 잡아! 도적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덕파리는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피하며 주먹을 날렸답니다. 으랴차, 이것들이 감자보다도 더 물렁하구만. 덕파라, 조심해! 해령이 소리쳤지만 덕파리는 벌써 도적 대여섯을 쓰러뜨리고 있었지요. 날마다 감자를 캐며 다져진 그의 팔력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답니다. 이 감자처럼 생긴 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백호 두목은 점점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횃불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동굴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이쁜 해령아, 얼른 오소! 덕파리가 해령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뛰쳐나온 두 사람의 뒤로 도적대 소굴이 붉게 타올랐지요. 그리고 잠시 뒤 불길이 잠잠해진 후 해령의 부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해령 두모, 이제 저희는 어찌하면 돼요? 해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거라. 나는 더 이상 도적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부하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둘 고개를 숙였답니다. 두목님 덕에 우리도 새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령의 도적대는 해체되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부하들을 바라보던 해령의 손을 덕파리가 꼭 잡은 채 길을 재촉했답니다. 한편 해령은 부하들에게 새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막상 생각하니 어디로 가서 무얼 해야 하는지도 깜깜했지요. 젠장, 이제 어딜 가야 하는겨? 한참 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지요. 아이고매, 바보 덕파리 살려. 이것들은 또 무엇이여? 덕파리가 해령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이 촌놈이 감히 백호 두목님의 여자를 데리고 어딜 도망가나? 어둠 속에서 도적대들이 나타났는데 외부에 있던 도적들이 백호 두목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덕파리와 해령을 쫓아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쁜 해령아, 바보 덕파리만 믿어라. 덕파리 힘세다. 덕파리가 앞을 막아섰지만 해령은 칼을 뽑으며 말했답니다. 덕파라, 이제 내 차례여. 부하들도 모두 풀려났고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제. 순식간이었습니다. 해령의 몸이 달빛 사이로 휘돌았고 퍽 도적들이 하나둘 나가 떨어졌지요. 아니, 우리 해령이가 이렇게 쌈박질을 잘했는감? 내가 그저 약한 아가씨였겠소? 해령의 칼이 번개처럼 도적들의 급소만을 노렸고 덕파리도 우렁찬 함성과 함께 도적들을 향해 달려나갔지요. 으랴차! 이놈들아! 우리 해령한테 덤비다니! 덕파리의 주먹은 마치 감자를 캐듯 도적들의 턱을 파고들었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며 도적대들은 순식간에 쓰러졌지요. 한편 그 시각에 한양의 깊은 산중에 백호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승님, 백호 도적대가 전멸했다고 합니다. 검은 표범 문양이 새겨진 도포를 입은 사내는 백호의 스승이자 전국구 도적대의 두목인 흑표였답니다. 내 제자를 건드린 자 반드시 피를 보아야겠구나. 흑표의 서늘한 눈빛이 강원도를 향해 번뜩였고 새로운 위험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한 달 뒤 강원도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의 해령은 아침 이슬을 맞으며 빨래를 널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덕팔이 옷은 날마다 땀으로 범벅이여. 그런디 얼마 전까지 강원도 상고를 호령하던 내가 이렇게 땀에 젖은 남정네 옷이나 빨고 있다니 나도 참. 해령이 한숨을 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는데 덕파리의 땀 묻은 적삼을 들여다보며 그의 떡 벌어진 어깨가 떠올랐지요. 한편 뒷산에서는 으랴차, 으랴차 덕파리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령이 가르쳐준 무술을 연습하는 소리였지요. 나무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바위를 걷어차는 소리가 산속을 가득 메웠답니다. 감자 캐던 힘으로 저리 빨리 무술을 익히다니 참말로 신기하네. 해령은 덕파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덕파리는 날이 밝기도 전부터 일어나 무술 연습을 했는데 해령이 가르쳐주는 무술 동작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익혔답니다. 아이고, 덕파라, 그건 그리 하는 게 아니여. 해령이 덕파리의 자세를 고쳐주면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였소? 하며 금방 익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이고, 세상에 이리 쉽게 배우다니. 해령은 덕파리의 놀라운 습득력에 연신 감탄했답니다. 그의 순수한 웃음 뒤에 숨은 천부적인 재능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요상한 느낌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기운은 흑표, 분명 그자의 기운이야. 덕파라, 어서 이리 와야 해요. 해령의 다급한 외침에 덕파리가 달려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해령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지요. 해령이 덕팔이 불렀어? 덕파리가 허리춤에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근데 해령이 얼굴이 왜 이리 하얗냐? 귀신이라도 봤소? 흑표, 그자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 해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무서운 도적 두목이자 백호의 스승이여. 우리를 쫓아올 자. 해령이는 겁내지 마라. 바보 덕팔이는 힘도 세다. 이 덕팔이가 해령이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무술을 배웠는데 흑표고 백표고 썩은 감자처럼 어깨 버릴 테니 걱정 마라. 덕팔이 힘세다. 해령은 덕파리의 순박한 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바보 같은 사람. 흑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도 모르고. 하지만 그의 든든한 품에 안겨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이쁜 해령아, 오늘은 발차기 가르쳐줘. 덕팔이 다리는 무쇠다리. 덕팔이는 힘도 세고 발차기도 잘한다. 덕파리의 해맑은 웃음에 해령의 걱정도 잠시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한 예감을 전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오두막 안에서는 덕파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답니다. 아이고, 덕팔이 춥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땀은 그리 흘리더니. 이쁜 해령아. 덕파리가 해령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도망만 다녀야 하는겨? 달빛이 창가에 비치자 해령의 하얀 얼굴이 은은히 빛났답니다. 덕파라, 내가 못된 년이제.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여. 아니요. 덕파리가 벌떡 일어섰다가 천장의 머리를 쿵 찍고 말았지요. 아야야. 에그, 이 정신없는 사람. 해령이 덕파리의 이마를 살피려 다가가자 덕파리는 그만 균형을 잃고 해령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매. 해령이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저 해령아 씨야. 덕파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힘이 좋은 건 장점이여. 근디 머리가 나빠서 늘 걱정이었는디. 해령은 덕파리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지요. 이 바보야. 그 바보 같은 게 너희 가장 큰 매력인 줄도 모르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레 가까워졌고 해령의 손이 덕파리의 허벅지에 살며시 닿았지요. 해령아 씨야. 덕팔이 기분이 이상혀. 덕팔이 머리가 요상하게 어지러지러고. 그것이 꿈떡거리는 게. 해령이 한숨을 쉬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어렸답니다. 이 바보야. 눈 감고 가만히 누워있어라. 옛날에 부하들이 그러던데 여자가 이럴 때는 그냥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였구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겨? 덕파리가 떨리는 손으로 해령의 치마폭을 만지작거리자 눈을 감으라니께. 해령이가 덕파리의 이마에 딱밤을 한 대 때리고는 저고리끈을 살짝 풀자 덕파리는 얼른 고개를 돌렸답니다. 아이고 매. 이게 못이여. 달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달님은 구름 속으로 살짝 숨어 두 사람의 첫날 밤을 지켜주었다고 하네요. 이튿날 새벽
산속은 유난히도 적막했는데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귀신도 아니고 웬 늑대 소리여. 해령이 오두막 문을 열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으로 검은 호랑이 문양을 새긴 깃발들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혜령아 씨, 왜 갑자기 멈춰? 쉿. 해령이 덕파리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자방에서 싸 하는 소리와 함께 흡표의 부하들이 나타났답니다. 그흐,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나.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흡표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차가웠답니다. 아이고매, 아침부터 손님이 왔구만. 감자나 삶아드릴까? 덕파리가 순진하게 말하자 해령은 이 말을 짚었지요. 이 바보야. 내 놈이 내 제자 백호를 죽인 그놈이더냐? 흡표의 목소리에 나무십들이 떨어졌답니다. 백호라고? 아, 그 호랑이 무늬 말씀이시구만. 살아있다니께요? 아이고, 머리야. 덕파라. 입 좀 다물어. 해령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흡표의 손에서 검은 빛이 번쩍였고 순식간에 오두막 기둥이 두동강 났지요. 으악. 혜령아, 이 양반이 좀 무서운 양반이여. 해령은 재빨리 칼을 뽑아들었고 덕파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흡표의 입가에 냉소가 맺혔지요. 내 제자의 원수, 오늘 피를 보아야겠구나. 으랴! 순간 덕파리가 달려들었지만 흡표의 손끝이 스치자마자 몸이 훅 날아갔답니다. 아이고, 이 양반 힘이 장난이 아니다. 덕팔이 날았다. 덕파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흡표가 번개처럼 움직였답니다. 야! 흡표의 손이 해령의 목을 거머쥐자 해령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혜령아 씨여. 덕파리가 달려들려 했지만 흡표가 해령을 절벽 끝으로 끌고 갔답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인연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이 나쁜 양반놈. 덕파리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지요. 혜령이를 놓아라! 그흐, 이제야 제대로 된 표정을 짓는구나. 흡표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분노에 차서 날 노려보아라. 그때였습니다. 덕파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지요. 흡표의 왼쪽 다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덕파리가 갑자기 밝게 웃었답니다. 거기 흑곰, 아니 흑표 양반, 혹시 왼쪽 다리가 아프시오? 뭐라? 흡표가 당황한 사이 덕파리는 벌써 움직이고 있었지요. 내가 감자 캘 때 다리 아픈 사람들 많이 봤는디. 이악! 흡표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해령이 소리쳤습니다. 덕파라, 조심해. 으랴차! 순간 덕파리의 발이 흡표의 왼쪽 다리를 강타하면서 흡표가 비틀거렸지만 곧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 죽고 싶구나. 흡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덕파리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지요. 으아! 덕파라. 해령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흡표의 발길질이 그녀의 배를 강타했답니다. 겨우 이런 계집이 감히 백호를 죽이다니. 흡표가 해령의 목을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썩은 감자 같은 놈아! 혜령아 씨를 내놓아라! 덕파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감자를 캐던 손놀림으로 흙을 파서 흡표의 눈을 향해 날렸지요. 흡표가 잠시 시야를 잃은 틈을 타 덕파리는 자신의 전신에 힘을 모았습니다. 으랴! 덕파리의 어깨가 산처럼 솟구쳤고 그의 주먹이 흡표의 턱을 강타했답니다. 이런 괴력이. 흡표가 휘청거리며 절벽 끝으로 밀려났지요. 내 놈, 설마 전설의 감자 신공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갔답니다. 아이고, 혜령아 씨야, 다치신 데는 없소? 덕파리가 해령을 끌어안자 해령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바보야. 흡표의 약점을.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해령이 덕파리의 품에 안겨 흐느꼈답니다. 나는 그저 덕파리는 감자를 오랫동안 캐서 다리 아픈 사람을 잘 알아본다. 덕파리 바보 아니다. 덕파리의 순박한 웃음에 해령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한편 흡표의 부하들은 절벽 끝을 바라보며 벌벌 떨었답니다. 두목님이 죽었다. 아이고, 이놈들아, 아직도 뭐하고 있는겨? 덕파리가 주먹을 치켜들자 도적대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으악! 도망가자. 저런 괴물 같은 놈이 다 있냐? 허허, 이놈들도 참 겁이 많구만. 덕파리가 순박하게 웃자 해령은 그의 팔을 꼭 붙잡았답니다.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해령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빛났지요. 덕파라, 이 바보야. 오늘 네가 없었다면. 아이고, 이쁜 혜령이 울면 덕파리도 운다. 어허, 뚝. 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덕파리는 해령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덕파리는 해령이 안으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자꾸 밑이 꿈딱거리는데 아무튼 덕파리는 좋다. 이제 덕파리 해령이와 행복하면 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덕팔네 감자밭이란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아이고, 저기 좀 보소. 덕파리 감자가 올해도 어째 이리 큰겨? 마을 안악들이 키득거렸지요. 덕파리 손에서 자란 건 다 크다 카네. 덕파리도 장사고 감자도 장사고. 으랴차! 덕파리는 여전히 힘차게 감자를 캐고 있었답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들어오세요. 해령의 부름소리에 덕파리는 해맑게 웃으며 달려갔지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부르시는데 어찌 안 가겄소? 덕파리가 달려가다 또 넘어질 뻔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도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밉지가 않았지요. 여보, 조심히 다니시라니까요. 해령은 한숨을 쉬면서도 덕파리의 옷자락을 털어주었지요.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답니다. 아이고, 아가도 아빠처럼 일이 활발하단께. 덕파리는 해령의 배를 어루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우리 아들내미 태어나면 내가 감자밭에서. 아이고, 딸이면 어쩌려고? 해령이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딸이면 더 좋지라. 각시처럼 예쁘고 씩씩하면 더 좋지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할멈은 아이고, 저 바보, 덕파리가 저리 복이 많다니. 하며 혀를 찼지만 마을 사람들은 덕파리네 가족을 진심으로 아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날이 왔습니다. 이제 덕파리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아빠, 이 감자는 어째서 이리 큰겨? 덕순이가 주먹만한 감자를 들고 물었지요. 허허, 그건 말이다. 아빠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그렇지. 덕파리가 말하며 일어서다 또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답니다. 아이고, 당신도 참. 해령이 한숨을 쉬며 웃자 옆에서 막내 영득이가 아빠 바보! 하며 깔깔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감자 닦는 거 좀 도와주시라요. 오늘은 감자전을 부쳐야 하는디. 알았소, 마누라. 덕파리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해령이 옆에 앉아 감자를 닦으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여전히 첫날처럼 설레었지요. 아빠, 나도 감자 닦을래. 덕순이가 따라와 앉았고 영득이도 나도 하며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이것들 감자가 더러워지겠구만. 해령이 투덜거리면서도 아이들의 서툰 솜씨를 지켜봐 주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감자전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지요. 아이고, 덕할네 집에서 또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만. 이웃집 할멈이 킁킁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답니다. 밤하늘의 별도 달도 덕파리네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바보 덕파리와 도적 두목 해령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지요. 등의 명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덩굴나무 끝에 피어난 밝은 구슬이라는 뜻으로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빛나는 진주 같은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덕파리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은 어떤 무술과 권력보다도 강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감자꾼 덕파리와 도적 두목 해령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아이고, 거기가 명당 자리인가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소. 아, 직관님, 그렇게 꼼꼼히 보시지 말아요. 명당은 구석구석 살펴봐야 하는 법이오. 깊어가는 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은은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과부의 방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아니, 저 과부방에서 무슨 이런 해괴한 소리가 나는 것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잘 좀 들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방 안에서는 직관이 과부의 얼굴에 손을 대고 관상을 살피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과부의 미간과 눈가, 콧날, 입술 주변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는 통에 간지러워 견딜 수 없었던 과부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간지러워 못 참겠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부인의 관상에 드러난 운명의 길을 찾아야 하니 잠시만 참아보구려. 과연 그날 밤 과부의 관상에서 직관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과부의 운명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풍수와 관상의 천재였던 한 직관과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아름다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도성 밖 어느 마을에 3대째 이어져 오는 명망 높은 직관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임금님의 능지를 봐주는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니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경감님, 이번에도 명당 자리 하나만 봐주시오. 아이고, 우리 묘자리도 한번 봐주시지요. 문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안에서 점지해준 묘자리에 조상을 모신 집안치고 크게 흥하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안의 막내 아들 무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답니다. 여봐라, 저 아이 이마에 떴는 자리를 보아라. 천지의 기운을 볼 수 있는 상이로구나. 무수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손주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마에 뜬 북두칠성 모양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무수는 어린 나이부터 놀라운 재능을 보였답니다. 겨우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 산등성이를 보세요.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이에요. 저기에 묘를 쓰면 반드시 그 자손 중에 임금님을 모실 인재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내 말대로 저기가 바로 용맥이란다. 어린 무수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수십 년을 봐도 찾기 어려운 용맥을 어린아이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무수의 재능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두 형들이었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무슨 풍수를 안다고 그저 아버님 비위나 맞추는 것이지. 둘째 형수와는 투덜거렸고 맏형 수명은 동생을 시기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18이 된 무수는 더욱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관상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훤히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님, 저 양반은 3일 내로 큰 재난을 당할 상이에요. 미리 경고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수의 말대로 그 양반은 사흘 뒤 큰 화재를 당할 뻔했다가 무수의 경고 덕에 화를 면했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수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형들의 시기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형님, 이러다 무수가 집안의 명성을 모두 가져가겠소? 그게 말일세. 어서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들은 술을 마시다 끔찍한 모의를 하고 말았지요. 아우를 없애는 수밖에 없네. 하긴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밥알이나 빌어먹게 될 터. 형들은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바로 무수의 명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음모였지요. 저기 저 묘자리를 봐라. 명당이라며 무수가 점지해 준 곳이 아니오? 저기에 우리가 손을 좀 봐주면 어떻겠냐? 결국 형들은 몰래 무수가 봐준 명당 자리를 파헤쳐 놓고는 그 자리에 시체 한 구를 묻어두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큰일 났소. 무수가 점지해준 명당 자리에서 시신이 나왔다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귀신 씨인 자리를 명당이라 속인 것이니 이는 목숨을 해한 것과 같은 죄라 할 수 있겠소. 순식간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놈이 분명 시신 묻힌 곳을 알면서도 명당이라 속였을 것이오. 맞소! 이런 흉함한 자를 그냥 둘 수 없어!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만 기다리시오. 무수와 형님들의 스승이자 마을의 어른인 청봉 선생이 나섰습니다. 이 자리가 진정 귀신 씨인 자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흉계인지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소. 청봉 선생의 말에 모두가 묘자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 시신은 겨우 며칠 전에 묻힌 것이오. 명당 자리를 잡은 지가 한 달도 더 되었는데 이는 분명 누군가의 흉계요. 진실이 밝혀지자 형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무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지요. 스승님, 제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결백이 밝혀졌는데.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형님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그대가 떠나면 너의 부모님께서 부디 부모님께 잘 계시라 전해주십시오. 이 불효자는 떠돌이 집안이 되어 터널을 둘러보며 수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무수는 몇 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날도 산 넘고 물 건너 수십 일을 걷고 있었지요. 그러다 발에 땀내가 배일 때쯤 우연히 한 마을에 도착했지요. 이런
해는 저물었는데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가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어이구, 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구나. 무수의 눈에 여인의 얼굴이 마치 밝은 달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 같은 얼굴에 깊은 시름이 가득했지요. 저 실례하오만 잠시 걸음을 멈추시지요. 무수가 불러 세우자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26되었을까 고운 이목구비의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시나요? 제가 보아하니 대개 얼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비치는구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관상을 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소. 비록 3일을 굶어 힘은 없지만 관상 보는 눈만은 아직 살아있다오. 무수의 말에 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허나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하는데. 무수는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기운이며 눈가의 복덕이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목선과 어깨선까지 시선이 갔지요. 아니 관상가님 얼굴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기의 흐름을 봐야 해서 그렇소. 당황한 무수의 모습에 여인이 또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한 관상가를 만났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이구. 갑자기 무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아니, 이런 상이 존재하다니. 무슨 일이시죠? 대개 얼굴에 천금이 넘는 부기가 서려 있사옵니다. 그런데 순간 여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요. 농담하시나요? 전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과부입니다. 남편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한 과부랍니다. 그제야 무수는 여인이 왜 그토록 시름 깊은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토록 망가뜨린 그 묘자리를 직원님께서 봐주시겠습니까? 무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잠시 후 무수는 여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사연이나 들어보시겠습니까? 과부는 무수를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였지요. 3일이나 굶으셨다니 먼저 밥부터 드시지요. 과부가 차려온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무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지요. 죄송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무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슬며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알 몇 개가 입가에 묻은 채로 과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무수는 입안의 밥을 급하게 삼키려다 캑캑거리며 말했습니다. 대개 얼굴에서 너무나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밥맛이 없어. 네? 제 얼굴 때문에 밥맛이 없으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밥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과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 같은 관상가님은 처음 보네요. 밥을 드시면서 관상을 보시겠다니. 무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밥알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대개 얼굴에서 가히만금의 부기가 비치는데 어찌 이리 초라한 곳에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무수의 말에 순식간에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은 화순이라고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안주인이었지요. 화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고을 제일의 갑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자만 봐도 올 정도로 사랑했던 남편이었지요.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명의를 찾아 전국을 헤매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남편은 화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내 묘자리만큼은 제대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름난 직관을 모셔왔지요. 그 이름난 직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자는 천금을 받고 묘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3년 안에 가문이 더욱 번창할 거지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을 그 자리에 모신 뒤로 집안의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사하던 배가 침몰하고 곡식 창고에 불이 나고 결정적으로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남편의 무덤에서 피비린내 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저주받은 집안이라 수군거렸지요. 무수는 말없이 화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았고 이제는 이렇게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화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났지요.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답니다. 부인, 내 묘자리가 천하의 흉지라. 아래로는 뱀이 따리를 틀고 위로는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자리라. 내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부인 제발 나를 구해줘. 무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자가 이 고을의 다른 묘자리도 모두 엉터리로 봐주었다는 것을. 화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름밤이면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장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돈도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불길한 여인이라 수군거립니다.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묘자리까지 잘못 써서 망한 여자라고. 이제는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침을 뱉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혹시 남편님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소. 해가 지기 전에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순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무수는 화순과 함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정말 큰일 날 묘자리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이리 고생을...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는 명당이 될 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 작자가 음양을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것이지요. 마치 비단 옷을 뒤집어 입은 것처럼 말이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 근처 산세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소. 그렇다면 비록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머무시지요. 아니, 그래도 부인 혼자 계신데 제가 함께 있어도 되겠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원님만이 우리 남편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무수는 화순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무수는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명당 자리를 찾고 밤에는 고서를 펼쳐 풍수를 연구했지요. 그런 무수를 보며 화순은 매일 정성스레 끼니를 챙겨주었답니다. 아이고, 벌써 일이 늦었습니까? 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마주 앉은 두 사람. 무수는 문득 화순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곱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수는 늦은 시각까지 산세를 살피다 돌아왔는데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물소리?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살짝 내민 무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화순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 열린 부엌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각에 목욕을 하시다니. 하얀 목덜미로 흐르는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이자 무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하기엔 너무 늦었지요. 누구십니까? 화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무수는 그만 놀래서 이마를 부엌문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아이고. 직원님? 아니, 그게 말이오. 무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산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만 실수로 봤소. 아니 못 봤소. 화수는 피식 웃으며 얼른 저고리로 몸을 가렸습니다. 밤이 이리 깊도록 자리를 찾아다니신 것입니까? 그렇소. 하루라도 빨리 잠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아니, 명당 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말이오. 화수는 애틋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늦은 밤인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지요. 무수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한켠에 따뜻한 물과 옷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일 늦게 돌아오시니 혹시나 하고 준비해 두었답니다. 화순의 따뜻한 마음씀씀이에 무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무수의 눈에 화순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보였지요. 벌써 일이 늦었으니
어서 쉬시지요. 네, 그러시죠. 화순이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무수는 그녀의 귓불이 발갛게 물든 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 수 없었답니다. 무수는 자꾸만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던 화순의 모습이 떠올랐고 화순은 자신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산을 헤매는 무수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전 부인의 모습이 지워지질 않는구나. 이런 기분은 뭐란 말이냐. 그렇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함께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라면 내일 명당 자리를 찾는 일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무수가 묵는 방의 처마 끝이 갑자기 무너져 비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죄송하오나 지금 제 방에 빗물이 들이쳐서 엉망이오. 아이고 직원님, 얼른 이쪽 방으로 오시와요. 아니, 그래도 그건 이러다 감기 들면 어쩌시려고.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폭우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밤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촛불이 꺼지고 빗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방 안에서는 직원님 왜 이리 가까이 오시나이까? 어허, 괜찮소. 그럼 직원님, 오늘 밤은 단지 운명이라 생각하겠사옵니다. 아이고, 직원님, 거기는... 부인, 내 직업이 직관이잖소. 뭐든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건 내 의무이자 사명이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어젯밤은 마치 꿈만 같았소. 무수는 화순의 붉어진 뺨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후회하시오? 후회는 아니에요. 다만 이리 빨리 가슴이 뛰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화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무수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답니다. 부인, 이제는 운명이란 게 무엇인지 진정 알 것 같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맞닿음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무수는 더욱 열심히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관으로서가 아닌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오늘은 저 북쪽 산등성이를 살펴보겠소.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일 아침 화수는 무수의 옷깃을 여며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무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부인, 드디어 찾았소. 찾았다고. 정말인가요? 저 서쪽 산자락 아래 바로 그곳이오. 무수는 화순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한 곳에 멈춰 선 무수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산등성이의 모양이 마치 잠든 용 같네요. 바로 그것이오.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려는 자리. 게다가 무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좌청룡 우베코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앞에 봉우리는 주작이 날개를 편 듯하며 뒤로는 현무가 힘차게 받쳐주고 있어. 거기다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니 이보다 더 좋은 명당은 없을 것이오.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수는 명당 자리의 크기를 재고 화수는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인, 이장은 다음 달 보름에 하는 것이 좋겠소. 보름이요? 그렇소. 그날이 천기와 지기가 가장 좋은 날이오. 그런데 보름날이 다가올수록 화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는데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부인,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아니, 그저. 화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님, 요즘 제 마음이 왜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오? 남편의 묘를 옮기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님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버릴까 두려워요. 무수는 화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오.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오. 그날 밤 무수는 화순을 더 세게 안아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장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저자가 과부와 벌써 그런 사이가 되었다던데 정말인 것 같소. 저저 아주 좋아 죽는구려.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한낱 떠돌이 쥐관일 뿐이요. 저기 좀 보시게, 쥐관놈이 또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구려. 어디 보자. 마을의 큰 양반집 사랑방에 여러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고운 과부를 저런 떠돌이 놈이 차지하다니. 그것만이 아니오. 며칠 전 장터에서 과부가 값비싼 비단을 사들이는 걸 보았다네. 아니 그랬단 말이오?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소? 패가망신했다던 과부가 어찌 그리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요? 양반들의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양반들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 쥐관놈이 전에 살던 고을에서도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과부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하고. 이 소문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저 지관놈 전국 각지에서 과부들을 속여왔다지? 이번에도 명당 자리를 핑계로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이보시오, 포도청입니다. 갑자기 화순의 집 앞에 포도청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과부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사기꾼이다.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오? 직원님. 화순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졸들 뒤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렇습니다. 무수의 형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아,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시오? 그제야 무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양반들의 고발장에 적힌 글씨체가 둘째 형의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소. 정녕, 이 모든 것이 형님들이 꾸민 계략인 것이오? 한편 무수가 포도청에 끌려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험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기꾼 직관도 끌려갔으니 과부도 정신 차리겠지. 그러게 말이오. 재산이나 날린 게 다행이지. 저 과부는 남편 묘자리도 잘못 써서 패가망신시키더니 이번엔 사기꾼 직관을 끌어들여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네 그려. 아예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화수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뜰에 나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직관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형님들의 계략이라 하셨으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수는 포도청으로 끌려간 무수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포도청에 가서 물어보니 그날 밤 도망쳤다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지요. 결국 화순이 마음을 다잡고 무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깊은 산중에서 내려온 듯한 노승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수염은 하얗게 샜지만 기품이 넘쳤지요. 누구신지요? 화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무수의 스승이요. 정봉이라 하오. 스승님이라 하셨나요? 하지만 직관님은 스승님에 대해 한 번도... 정봉 스승은 쓸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니. 스승은 마당 한켠에 걸터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수는 나의 마지막 제자였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지. 스승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때였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당 자리를 찾아주고 있었지요. 아이가 찾은 묘자리마다 그 자손이 크게 흥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소. 그때 난 깨달았지요.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점지한 진정한 직관이라는 것을 말이오. 화수는 숨죽여 스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형들이 3년 전 나를 찾아왔었소. 동생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내게 와서는 무수의 행방을 대라 했지요. 난 그들을 크게 꾸짖었소. 천재적인 동생을 시기하여 집에서 내쫓더니 이제는 스승에게까지 와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느냐고 말이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형제를 내 제자에서 파문했지요. 스승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내 암자를 불태워버렸소. 그리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는 저런 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싶어 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화수는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수가 겪었을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인, 무수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남편의 묘자리에 대해 어떤 말을 했소? 네, 서쪽 산자락에 명당 자리가 있다고 했지요.
용이 승천하려는 자리라고 하였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의 묘를 옮길 준비를 해야겠소. 그리고 잠시 후 청봉 스승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무수가 찾은 그 자리가 맞았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수가 찾은 명당 자리,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자리와 일치하오. 스승의 말에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맞소. 서둘러 이장을 해야 하오. 다음 보름까지 시간이 얼마 없소. 그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지휘 아래 한밤중에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관을 옮기고 새 묘자리에 안장하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옛 묘자리를 정리하던 중 땅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옹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옹기 안에는 오래전 난리를 피해 누군가가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들과 금덩어리들이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과부댁에서 보물이 나왔다지 않소? 그려. 외란 때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와 금덩어리라는데 횡재했구려. 이 소식이 관아에 전해졌고 관아에서는 조사 끝에 그 은자와 금덩어리의 반을 화순에게 돌려주기로 했답니다. 아니, 저 과부의 운명도 참, 그려. 남편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망신했다가 지금은 다시 바로잡아서 복을 받네 그려. 그렇게 화순의 살림은 순식간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화순댁, 이 늙은이가 잘못 보았소. 내가 눈이 어두우구만.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마을 양반들이 하나둘 찾아와 굽실거리기 바빴지요. 아니, 김 양반. 당신이 그렇게 대감 체면이 있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오? 체면이고 뭐고 우리 아들놈과 혼인을 하면 어떠시오? 우리 아들이 올해 20인데. 김 양반은 곧이어 자신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오. 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는 못했어도 시험장에서 엄청났다오. 시험관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지. 아니, 김양반댁 아드님은 지금 10년째 과거 공부만 하고 있지 않소? 그때 또 다른 양반이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이보시오. 화순댁과는 이미 내 조카와 먼저 이야기가 오갔다오. 뭐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오? 방금 전에 화순댁께 말씀드렸다니까 그러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젊은 분이? 어찌 그리 고지식하시오? 얼른 제가를 하셔야지요. 화순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엔 이미 주인이 있답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 도리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여전히 무수의 소식은 없었답니다. 직관님, 오늘도 안 오시나요? 화순이 밤낮으로 무수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무수의 형인 두 형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형님, 또 그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 매일 밤 무수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냥 수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을 모함한 후로 형제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지요. 형님, 어머님께서 또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무수 생각에 아프신 거지.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에휴, 저기 가는 자들 보시오. 친동생을 모함한 자들이래요. 에구, 천벌받을 일이지. 결국 형제는 청봉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기 대문 앞에 좀 나가보시죠. 화순이 급히 대문 앞으로 나가보니 두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당신들은 바로 무수의 형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수의 형들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수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우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저 재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둘째 형수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아우가 사라진 뒤로 저희 집안에 괴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괴이한 일이라니요? 큰형님 댁의 묘소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제 집 앞마당의 나무는 하루아침에 말라 죽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청봉 스승이 나타나셨지요. 스승님. 형제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무수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희를 원망하기는커녕
형제의 정을 저버리지 못해 도망치기로 한 것이니라. 스승의 말에 형제들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우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 모두가 돌아보니 무수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수야. 직원님, 아우야, 정말 너였구나. 형들이 무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무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지요. 형님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무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저 포도청에 고발만 하셨다며 모를까 없던 누명까지 저에게 씌우시다니요. 무수의 눈에 슬픔이 어리자 그 순간 청봉 스승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무수야, 내 형들이 있니? 관가에 가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너의 누명은 벗겨졌으니 이제 돌아와도 된다.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어떻게... 이제 그만 용서하거라. 미움이 미움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을 뿐이니. 그때였습니다. 직원님,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무수는 천천히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지요. 부인, 많이 기다렸소? 네, 매일 밤달을 보며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화해를 하였고 무수와 화순도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매와 꽃잎이 날리는 걸 보니 마치 하늘이 너희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같구나. 그렇게 무수와 화순의 혼례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청봉 스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들도 화해하고 제자도 행복을 찾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혼례를 치른 첫날 밤 화순이 무수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오? 그날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어찌 그리 쉽게 제 관상을 봐주셨나요?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부인, 사실 부인에게 고백할 것이 있소. 뭐라고요? 부인과 처음 만났던 그날, 사실 난 이미 부인의 집 근처를 일주일째 맴돌고 있었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남편의 묘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을 이 마을에 도착하자 들었소. 그러다 우연히 부인을 보고 첫눈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다오. 그리고 명당 자리는 사실 첫날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부인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것이오. 화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퍽 하고 무수의 어깨를 쳤지요. 아니, 이런 미덥잖은 사람. 그래서 매일 밤 우리 집 담장을 엿보고 계셨단 말입니까? 무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부인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러면서 왜 저를 보고 찬미를 굶었다 하셨어요? 그야 곱디곱고 착하디 착한 부인께서 혹시라도 집으로 초대하여 밥이라도 줄까 해서 그랬다오. 화수는 푸웃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쩐지 관상을 보신다며 자꾸 얼굴만 보시더라니 꿍꿍이가 있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무수와 화수는 백년가약을 맺었고 두 형님들도 자주 찾아와 동생 내외와 정을 나누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묘자리 잡는 천재 직관과 과부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정급생지라고 했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무수는 형들의 시기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또한 전화위복이라고도 했습니다. 화수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지요.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부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뒤에 찾아올 행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